자, 이번 시간 제23강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겁니다. 업무용 승용차. 지금까지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이번 바로 앞선 이제 93회차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국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여기서는 취득,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할 때, 그리고 임차할 때, 이거는 이제 상고고, 얘는 렌탈한 거죠. 해당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프로그램이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이번에 나왔던 시험은 임차 쪽에 있어요. 책에서는 지금 현재 예시 사항이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취득 쪽이고, 이번 시험에 나온 거는 임차 쪽이에요. 임차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 중 업무용으로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라고 처리할 수도 있고 배당이라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PPT에도 나와 있는데 어,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무조건 상여로 처분한다. 이건 틀린 말이죠. 배당으로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당으로 상여만으로 처분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업무용 승용차란 이겁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우리는 얘를 이제 어떻게 알고 있냐면 현시 초과 비업무용 비업무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공이랑 내용 똑같아요.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이다. 비업무용이 아니고 비영업용 헷갈리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따지죠. 영업용인가 아닌가. 소형에는 몇 cc? 1000cc 초과. 승용인가 승합차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따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cc 이하는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1000cc 이하 경차라고 표현하는데 경차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는다. 운송업에 들어가는 차, 자동차 판매하기 위해서 내놓은 차, 렌탈용 차, 운전학원차, 기타 등등. 그리고 장례식장이나 장의관에서 서비스하는 운구용 승용차, 이런 것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간단해요. 업무용 사용 금액은 1차적으로 걸러야 되는 부분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일단 직원만 가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가족에서 쓰는 차도 회사에서 뽑아서 줬다라는 거죠. 근데 가족이 몰려면 가족은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보통 안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으면 가족은 임직원 전용이지. 업무 전용이는데 다른 말로 임직원 전용입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직원 등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이 차를 몰 수가 없습니다. 가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무조건 송금 불산입 처리합니다 이 1차적 걸음이에요. 100%입니다. 업무 전용 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가입 불가. 무조건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야기요.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행 기록지 기록 여부로 따집니다. 운행 기록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면 1,500만 원까지 인정.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오히려 이게 낫다. 이게 낫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 기록지 기록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1,50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까. 통상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랜저 이하급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는 인정되니까 굳이 뭐 하려 기록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운행 기록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운행 기록지 사용을 한다면 비율로 계산해서 뭐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비율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은 업무 사용 비율입니다. 업무 사용 비율. 이쪽으로 이번에 시험에 나온 케이스가 이쪽으로 시험에 났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비율로 계산해서 이번 시험에 좀 보니까 100%더라고요. 100% 전부 다 인정해서 계산해서 인정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지금 여기는 이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할 때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차를 회사에서 구입했을 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죠?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정액법. 내용연수는 무조건 몇 년을 해야 된다? 5년을 해야 된다. 다음에 무조건 정액법을 써야 되고 내용연수는 5년을 써야 된다. 바로 지워놨네요. 이거는 자,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을 해야 된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얘는 반드시 내가 올해 코로나로 경비가 무지하게 많아서 감가상각비는 원래 내가 여기에 결산조정사항이죠. 결산조정사항이라는 말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 이번에 경비 너무 많아서 감가상각 안 할래. 하지만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은 결산조정이 아니라 반드시 현금사립이니까 뭐죠? 신고조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신고조정상이다. 무조건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렌탈시, 자, 이거 한번 눈여겨보세요. 렌탈시입니다. 렌탈시. 렌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렌탈. 돈을 빌린 거죠. 차를 빌린 거죠. 그 임차료 중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등은 제외한다.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는 제외하고 임차료를 감가상각비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감가상각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번 시험에 좀 보니까 얘가 좀 관건이네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렌탈을 해서 임차료를 내잖아요. 이 임차료 안에 만약에 보험료가 있다라면 보험료 빼고, 그 다음 자동차세에 있다면 자동차세 빼고, 그 다음 수선 유지비 빼면 수선 유지비를 뺍니다. 뺍니다. 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요거죠. 수준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나서 임차료의 몇 퍼센트를 70%를 수선 유지비로 보겠다. 이 수선 유지비로 보겠다라는 말은 어, 그렇죠. 이 부분을 빼고 70%로 여기 내용은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얘네들을 빼고 난 나머지의 70%를 수선 유지비로 70%를 수선 유지비로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왜 감가상각비에 들어있죠? 지금 이 말을 제가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용이 이 임차료를 감가상각비로 바로 넣겠다라는 뜻인데 그 감가상각비가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를 뺀 나머지로 본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설명 조금 잘못했죠. 렌탈을 했으면 여기가 임차료죠. 여기 임차료에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보험료와 자동차세와 그 다음 수선 유지비를 뺀 나머지 여기가 감가상각비다 이 말입니다. 렌탈의 용어로는 이게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전 유지비가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면 얘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렌탈료 임차료의 몇 퍼센트를 그냥 70%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거에 70%가
만약에 이제 보험료하고 자동차 보험이 있다라면 보험료 빼고 자동차 빼고 거기의 70%가 감가다 이 말입니다. 보험료와 자동차 빼고 난 나머지의 70%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림상 요만큼이 감가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수선으로 보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수선 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와 자동차 세를 뺀 나머지의 70%를 감가상각으로 보겠다.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수선 유지비를 나머지의 70%를 수선 유지비로 보겠다.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나머지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70%로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 말입니다. 감가상각비로 본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지금 관건이죠. 감가상각비는 일단 정액법이고 5년이고 반드시 송금 산입해야 된다. 이거는 내 차인 경우.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고 과거 사례도 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시험 많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사례는 정액법, 정리법이 아닌 거죠. 정액법이죠. 정리.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해석을 잘못했다고 나도. 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렌탈할 때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주느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렌탈할 때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보느냐. 렌탈할 때 그림을 그리면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렌탈의 나머지가 감가상각비다. 지금 이 말인데요. 얘가 감가상각비다 보는데 이 수선 유지비가 애매하다면 여기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렇게 여기 감가상각비를 책정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프로그램에 요즘 나중에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년 한도액이 여기 중요하죠. 얼마? 800만 원입니다. 1년 한도액이 800만 원입니다. 숫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8년 아니에요. 8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입니다. 5년. 8년이 아니라 5년으로 가셔야 되고 5년, 이거 5년이 왜 X 아니야? 5년으로 가셔야 되고 한도액은 얼마? 800만 원이다. 아니, 숫자 헷갈리겠는데? 5년. 생각외로 그렇게 길게 잡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감가상각비는 좀 더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내 차량인 경우에는 성분 불산입 시킵니다. 지금 현재 차 가액이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800이고 여기에 800 이런 식으로 감가상 한다는 거죠. 정해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이렇게 5번 한다는 말인데 해도 지금 현재 오버된 애들이 있겠죠. 바로 얼마죠?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송금불산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금불산입이 생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도 미달일 시에 추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감가상각을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는 0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도 미달이 발생되는 형식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경비 처리를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비 처리를 이제 추인을 하는데, 이것이 10년 동안 만약에 다 추인이 안 됐어. 그러면 10년째 되는 날, 전액 다 추인해버린다. 이런 말이죠. 10년이면 8천만 원 넘는 차죠? 8천만 원 넘는 차에 대해서는 10년째 그냥 한 방에 다 추인해버리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렌탈인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유보라고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냐면 자산이 아니니까 돈을 빌린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유보가 발생되어야 추인되는 모습을 갖추는데 유보가 되어야 추인되는 모습을 갖추는데 얘는 유보가 아닌 거죠. 기타 사유 일출인 거죠. 기타 사유 일출은 추인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기타라는 모습을 띄우겠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렌탈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800 이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800 이상이 되면 송금 불산이
기타 사유일출 처리해놓고, 그럼 기타 사유일출 일부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미달이 되었을 때 기타로 다시 추인하는 모습을 띄우겠다 이 말입니다. 기타의 모습으로 추인은 아니죠 사실상. 근데 모습은 추인하는 모습으로 경비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10년째 되는 날까지 다 떨지 못하면 한 방에 추인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렵네요. 맞죠? 여기 요 파트가 이번 시험의 관건이었어요. 요 파트가. 예전에 수업을 제가 이렇게 진하게 안 했거든요. 저도 잘 몰랐네요. 네, 보니까. 내용은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되는 부분은 정액법, 정률법 아닙니다. 이걸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을 5동강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림 똑같다고 가져가고 800, 800, 800, 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몇 년? 5년, 800. 그리고 아까 그림 그린 거리처럼 보험료, 자동차세, 그 다음 여기에 70% 이렇게 해도 되겠죠. 맞죠? 여기가 뭐다? 수선비, 수선 유지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 추인하는 모습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세무조정사에 이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얘가 2번 합니다. 이중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2번 합니다. 2번. 대표이사 사용 업무 수행력차가 감가상각비 요거 보시면 감가상각비 일단 넘어갔다는 거 보이죠. 두 번째는 기타 비용 800만 원인데요. 업무 사용 비율이 90%죠. 여기서 업무 사용 비용 90% 따지면 됩니다. 여기서 90%만 인정되고 그럼 90%가 인정된다면 몇 퍼센트가 인정 안 된다는 거죠? 10% 인정 안 되고 여기에 10%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인정 안 되는 부분이 100만 원 인정 안 되고 여기에 인정 안 되는 부분이 80만 원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이사가 개인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요 180만 원이 송금불산입 상여 이렇게 잡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정 안 됐으니까 인정된 부분은 90%죠. 인정된 부분 90%라서 얘는 900만 원이 인정된 거고 얘는 7, 8, 9, 72, 720만 원이 인정된 거죠.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만 인정되는 거죠? 800까지만 인정되니까 또 100만 원에 대해서 또 뭐가 된다? 송금불산입 얘는 유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입 유보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2번. 얘는 끝난 거예요. 얘가 만약에 그 업무 제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1,800만 원 전액 다 송금 불산을 시켜보면 끝이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었는데 그 뭐죠? 그 뭐죠? 그 뭐야, 그 뭐야, 뭐 쓴다 그러죠? 하여튼, 이 업무 사용 비율에 관련된 아까 뭐야? 뭐 쓴다 그러지? 운행 기록지를 안 적었다면, 여기서 1,500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1,500까지만 되는데, 안분 계산하겠지, 뭐. 정확하게 나도 여기까지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1,500까지만 인정된다라는 말은, 1,800에서 일단, 1,800에서 1,500까지니까 300은 성분불산이 상여 먼저 잡히겠죠. 잡히고, 그럼 인정된 부분이 1,500이니까 안분 계산하겠죠. 개념상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는 업무 사용 비율이 90%라고 했으니까 90%까지는 인정되고 안 된 부분만 성분불산이 상여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180만 원 상여, 그다음 위에 감가상각비만 한 번 더 2차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책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정도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 손실입니다. 1년 한도액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초과할 때는 송금불산입 시키고, 맞죠? 이건 뭐야? 처분 손실, sorry. 처분 손실이에요, 처분 손실.
처분 손실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처분 손실이 너무 과도할 때는 한도에 얼마까지? 800만 원까지.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이제 고가의 차량이라 할게요. 1억의 차량이 1년에 대충 정일법으로 계산을 하면 한 45% 정도 비용 처리를 해줘요. 45% 비용 처리한다는 말은 대충 5천만 원 정도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4,500만 원.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감가상각 처리가 됐어요. 4,500만 원. 지금은 이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800만 원까지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를 파는 거죠. 헐값에. 이해가시죠? 헐값에 팔면 이만큼이 또 뭐가 되냐면 유형산 처분 손실이 되겠죠. 맞죠? 이만큼에 팔았다면 그러면 또 이 돈에 대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처분 손실도 인정받으니까 이중적으로 이익인 거죠. 그래서 회사 경비로 고가의 차를 사서 1년에 감가상각 해버리고 2년째 되는 날 팔아버려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비용만큼 또 처분 손실 또 잡죠.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처분 손실도 얼마까지만? 800만 원까지만. 아까 렌탈의 추인과 똑같죠. 나머지는 이제 성금 분산을 시켰다가 다음에 800, 800, 800, 800, 800 이렇게 하다가 10년째 되는 날 전액 다 추인해 주겠다. 결론적으로 경비 처리는 다 되는 거네요. 자, 관련된 문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 조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업무용 승용차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한다. 맞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맞죠?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 비율에 곱한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면 800만 원만 송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이 제한이에요. 다른 비용은 아니에요. 다른 비용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 다 인정해줘요. 초과하고 초과액은 무엇하여? 2월에서 송금에 산입한다. 얘도 맞는 말이죠? 자, 3번이 정답인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 자동차는 반드시 내용연수 몇 년? 오케이. 무슨 법? 정액법을 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은 글이 이만큼 길면 풀기 싫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년 1월 30일 5인승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 며 경차가 아니다.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틀린 것을 보시죠. 2번부터 볼게요. 당해 승용차에 대한 결산 조정과 상관없이, 자, 여기는 결산 조정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맞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죠? 내용 연수 몇 년에? 5년에 무슨 법? 정액법. 맞는 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우리는 이제 이때 규정은 1000만 원이었어요. 1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인드는 10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경비 처리해줘야지 라는 마인드였는데, 이 시험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이 말이 맞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회사를 위해 쓰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 안 하는 게 맞죠. 맞죠? 뭐 개인적 용도로 어떠한 승용차에 대해서 했다라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아까 운행일지 맞죠? 운행일지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그 이하라도 경비 처리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업무 사용 비율이 발생되니까. 이거 참 애매한 문구예요. 그럼 차라리 운행일지 안 쓰는 게 낫지. 다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취득 관련한 비용 외에 아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감가,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맞죠? 보험료, 자동차료, 통행료 등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 이런 말 때문이에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송금으로 불인정. 여기까지는 맞죠? 그에 대한 그에 대해서 항상 이 말이 들었습니다. 상여 또는 배당 뭐 여러 가지로 소득 처분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PPT 수업은 마치겠습니다.